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의 박지훈입니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막점 마쿠의 젊은 피죠. 먼저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좋은 일 있어요? 아니, 좋은 일은 없는데요. 힘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 좀 네. 내세요. 네. 네. 자, 정말 좋은 분 한 분 계시죠? 자, 장예찬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좋은 일 있죠? 뭐 저는 그냥 마음이 여유롭고요.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뭐 이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좋아 보여요, 진짜로. 사실 그 의상에서 기분이 나타나거든요. 의상이 좋아 보여요. 네. 저 민주당 상황이 좋을 때는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깔끔하게 메고 오고요. 안 좋을 때는 귀찮아서 목폴라티 입고 옵니다. 지금 바뀌었죠? 지금 보면 제가 목폴라티 안 입고 되네요. 저기 이제 신경 제가 써서 사실은 4월 7일 이전에는 빨간색 넥타이를 잘 안 했는데 네. 이제는 뭐 스스럼 없이 아하. 빨간색 넥타이, 핑크색 당 넥타이. 색깔 비슷한 네, 뭐 넥타이.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네. 저 멀리서부터 인사합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할 거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MC 장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여기 OBS 사장님인 줄 알았네. 네. OBS도 훌륭하게 더 바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막전 마크의 팩트체커 김준일 뉴스톱 기자 자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박지훈 변호사 진행자 옷 색깔을 보면서 싹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고 있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새 모니터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곧 넘어오실 것 저 같아요. 선택할 그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오래됐잖아요. 속옷을 핑크색 유로 입으신 지는 좀 됐습니다. 안 보이는 것부터 빨간색 위주로 바꾸시거든요. 입긴 한데. 단풍이 물들기 전에 더 빨개질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옷하고 뭐 그게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중립적으로 네.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은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네요. 예. 네. 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맛봤죠, 여권.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를 했는데요. 종부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한 주간 엄청 시끄럽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의 그 정책 기조 바뀌게 되는지, 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또 미봉책, 임시 방편책이 아닌지, 변화를 예고하는 부동산 정책, 과연 여건에 득이 되는지 실일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부동산 정책 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집값 잡고 주거 안정을 위한 투기 근절하겠다. 다주택자 세금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 4년간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유지했는데 정책 기조에 지금 반하는 측면이 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입안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수치상으로도 현 정권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었던 30대가 처음으로 이탈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이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LH 투기 사태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터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어떻게 돌릴 것인가 복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제 공급 대책을 크게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이 아파트가 내일 아침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늘어난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집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구하다는 표현은 전세, 매매 다 포함되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시대, 구하는 것을 가능성이 열린 시대, 네, 그런 시대로 이제 민주당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제껏 사실은 부동산의 세제는 세금 많이 내고 다주택자 대출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좀 바뀐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면 바뀌어야만 합니다. 바뀌어야만 한다. 이건 예. 단순히 투표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자라나는 20대와 30대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임금 급여 체계로 봤을 때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임금 대비 집값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할 수 있는 시대로 만들지 않는다면은 선거를 떠나서 우리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민주당 스탠스 자체가 그 자체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당연히 보는데, 예를 당연히. 들면 예. 이번에 회초리를 맞았어요. 그럼 우리가 반성문을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회초리 맞았는데 반성문 안 쓰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하는 학생을 우리가 불량 학생이라고 하죠. 지금 안 바뀌면 그런 불량 학생, 비행 불량 학생이 청소년이 될 수 있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반성문 열심히 써야 돼요. 국민이라는 선생님 앞에서. 그런데
당내에서 뭐 누가 바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갑론을박이 치열한데 저는 대선 주자군을 놓고 보면 결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서는 이재명 지사밖에 이걸 제대로 바꿀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석에서 이낙연계 모인 자리에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뭐 문재인 대통령 못 버린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잖아요.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직전까지 총리였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기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유일하게 사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별 책임이 없어요. 본인이 직접 부동산 정책 막 주관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인터뷰했는데 1가구 2주택이라 해도 만약 이 2주택이 실거주 용도를 위한 2주택이라면 생필품에 생필품이다. 준하는 수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민주당 정서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체제로 대선 캠프가 꾸려지고 드라이브가 걸리면 이 부동산 정책이 좀 화끈하게 바뀔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대선 주자가 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되면 바뀌기는 바뀌되 소폭 바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나 야권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많이 바꾸는 게 더 무섭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부상되는 것, 이재명 지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걸 지금 입장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야, 없죠. 이거 약간 애매한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보다는 비이재명, 예컨대 이낙연이나 정세균이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그 인물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부동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많이는 못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솔직하시네. 주변부 격까지만 바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들이 당의 주도권을 잡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부동산 정책 비판하기는 편한 거죠. 장희재 평론가는 솔직히 딱 상대를 얘기하네요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사람의 꿈이 지역구 의원 당선 한 번 더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두 사람 이낙연, 정세균 네, 둘 다. 두 사람 네. 다 국무총리였고요. 두 사람 다 당 대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큰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폭으로 바꿔서는 민심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소폭 수정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감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갑자기. 왜냐면 이 부동산 정말 엄중하게 봐야 돼요. 세게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연애할 때도 연인이 가장 싫어하는 게 네. 미안하다고 해놓고 뭐가 미안한데 물어봤는데 그 뭐가 근데 미안한지 말 못할 때. 딴 거는 몰라도 특히 여성들이 남성한테 질문할 때 네. 뭐가 미안한데 물어볼 때 제일 근데 난감합니다. 거기서 말 잘못하면 네. 미안하다는 말 안 한 것만 못하게 더 욕을 먹을 수 미안할 있거든요. 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대답을 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잘 준비해서. 많이 해보셨나 봐요. 네. 미안해요. 뭐. 항상 어제도 미안하다는 얘기 계속 하다가 뭐가 미안하신데요? 뭐가 미안한데요? 무조건 미안해, 죽도록 미안해. 이렇게 하라는 말이네요. 네. 예, 예. 차라리 저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잘못된 이유를 이야기하면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번에도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선거 참패 이후에 민주당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꺼내든 카드가 종부세 완화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이랑 김병욱 의원이 적극적으로 뭐 총대를 메고 있는 듯한 그렇죠. 모양새인데 이 서민 주거 안장을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상위 1%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이제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의 분당이죠. 분당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법안의 주요 골자 두 개만 살펴보면은 일단은 공시지가 합산 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 적용해서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의 경우 상향해서 역시나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임과 동시에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에는 한 10년 정도 이 종부세에 대한 가격 기준이 그대로 있었고 또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가격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10년 전부터 한 주택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사람은 부동산을 딱히 투기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가격이 지대 상승으로 인해서 또는 시간이 지나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갑자기 자기가 종부세 대상자가 돼버린 거예요. 뭐 처음에 입주할 때 안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완화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민심 위반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종부세 대상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당장 같은 당내 소병훈 의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 5,200만 명 중에 한 52만 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이다. 1%죠, 1%. 상위 1%. 그것이 이제 김병욱 의원이 뭐 라디오에 나와서
만약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이 3사람 더 플러스해야 된다. 뭐 곱하기 3 정도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1%다, 2%다, 3%다 하더라도 곱하기 3 해봤자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굳이 나서서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저는 들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김병욱 의원 어떤 발의한 내용들 어떻게 좀 보고 판단합니까? 일단 김병욱 의원이 제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근데 좋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좀 좋게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닮았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부동산 분노가 두 갈래거든요. 집 있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집 있는 사람들의 분노도 반드시 보듬어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뭐 종부세 대상 주택은 뭐 1%에서 3%다 통계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럼 건보료나 각종 세금들이 다 줄줄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 이하의 기준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도 네. 세 부담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은퇴한 노령층이나 정말 가진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 가구의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건 소득주도 성장에 완전히 배치되는 위배되는 그러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 있는 사람들의 분노도 보듬어줄 필요가 있지만 타이밍 말씀하셨는데 타이밍적으로 집 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먼저 달래주는 정책이 그렇게요. 나왔어야 된다. 어. 그 다음에 집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도 좀 완화시키는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정청래 의원 지역구 마포죠. 네. 김병욱 의원 지역구 분당입니다. 분당이죠. 기본적으로 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른 뜨거운 지역구 출신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들은 종부세나 재산세라는 지역구를 좀 그렇죠. 봤다. 그 지역구 민심을 볼 수밖에 없었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틀로 봤을 때는 집 없는 사람들의 분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전세 부담, 임대차 2법, 3법 이후의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그리고 집을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지금의 대출 규제 가지고는요, 신혼부부가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어렵죠. 서울에. 네. 그러한 분노를 먼저 달래주는 게 나왔어야 되는데 순서상으로는 조금 스텝이 엇갈린 것 같다, 엉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 김준일 기자가 팩트 체크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자가 진짜 1%밖에 안 되나요? 이 부분 어떻게 봅니까? 점점 이제 그 기준이 네. 지금 공시지가 9억 원인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올해는 지금 민주당에서 예상하는 거는 3.8% 정도. 아마 그 정도. 예, 네.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인데 네. 이제 이게 이를테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20억 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1,000만 원대로 이제 뛰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가.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공시지가가 뭐 10억이다. 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뭐 100만 원 미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내는 돈이. 그러니까 100만 원 언저리 뭐 80만 원 뭐 100만 원 이건 또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근데 이제 민주당이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종부세 깎아주면은 그러면 민심이 돌아올 것이냐 이거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안 네. 돌아옵니다. 안 예. 돌아온다. 원래 뭐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내는 분들은 원래 국민의힘 찍어요. 대부분이 상당수가 국민의힘 찍는 분들이에요. 뭘 이게 좋아하세요? 그냥 저희 좋네요. 팩트니까. 내겠네요. 마음이 편하네. 아니요, 종부세 본인 내지 내지도 않습니다. 못하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음마 아파트 뭐 이런 분들 아주 부자. 무시하네. 예, 진짜 예. 무시하게 그러니까 한다고 지금. 이게 지금 뭐를 위한 것이냐. 이를테면 순서가 바뀌었다. 만에 하나 조금 부담을 내려주더라도 네. 순서 시그널을 정확하게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차라리 재산세를 먼저 앞세우면은 재산세를 뭐 9억에서 6억 원으로 낮추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앞세웠으면은 차라리 전체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얘기가 좀 먹힐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 장해찬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은 마포을 여기 상암동입니다. 상암동. 네. 상암동에 종부세 내는 분들 굉장히 늘었어요. 엄청 많겠죠. 엄청 당연히. 많아요. 네. 정청래 의원 아파트가 2015년에 한 5억 원 하던 게 지금 한 13억 원 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분이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라서 자기가 내년 내후년에 종부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된다고 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건 당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 플레이를 하면은 이게 당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혼선을 일으킬지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6억, 9억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네네. 재산세. 근데 실제로 지난 총선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재산세 인하 기준은 지금은 6억 이하인데 9억 이하로 올리겠다. 그러면은 이 6억에서 9억 구간에 포함되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세 인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공약으로 내밀었는데 총선에서 압승하고 나서 청와대에서 쉽게 말하면 까였습니다. 그렇죠. 안 그거 안 됐죠. 된다 이랬어요. 근데 그때 만약 청와대가 이 이낙연 대표의 공약을 들어줬다면 그랬다면 뭐 선거 결과를 떠나서 부동산 민심이 이 정도로 지금 분노가 들끓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병욱 의원 등이 이제 발의를 했지만 민주당 내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하고요. 의원들 중에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종부세 완화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는 게 우선인지 어떻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김병우 의원 대표 네.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 윤영찬 의원 그리고 김한정 의원, 조홍천 의원 등등 사실은 그 지역구의 아파트가 신도시가 따져보면 들었었고 남양주 네. 다 비슷한 많이 비슷비슷한 올랐던 이제 가격이 것. 올랐던 네, 것인데 그러네요, 지역구가. 선후 관계 타이밍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제가 덧붙이고 넘어가자면 만약에 다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갔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깎아주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이 굉장히 좋고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이 그렇지 않아요. 아유, 저 근처 가봤는데. 네. 마을 버스 지나다니는데 슬퍼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그 어떠한 아파트라도 가격이 올라버렸기 그렇죠. 때문에 다 이런 현상이 된 올랐으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특정 핀셋으로 복귀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기분 나빠하는 것이고 다만 일단은 4월 27일 회의를 열고 이제 부동산 방향에 대해서 민주당이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남겼냐면은 청년 무주택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유동수 정책위 의장 수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 내용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방향성은 잘 잡아가고 있다. 근데 과연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정부가 했었던 기조와는 반대로 가거나 아하. 또는 크게 완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야당이나 언론이 그동안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답변까지 고려해서 정책을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흘리든 뭐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종부세만 풀어졌다는 비판을 더 많이 받을 겁니다. 아하, 잘 해야 될 것이다. 자, 그럼 뭐 그럼에도 지금 우리 여기 스튜디오 얘기하는 거 똑같이 지금 민주당에서 또 강한 또 좀 약간 센 의원들은 김병우 의원들한테 이 투기꾼 앞잡이 아니냐라고 문자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정의당에서도 민주당 잠깐 민심 못 잃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김줄 기자, 이 종부세 완화를 내놓은 게 그렇게 딱 타이밍상 적절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일단 종부세라는 게 이제 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효과를 노린 거예요. 하나는 투기 억제. 투기 억제. 일종의 이제 징벌적 과세라고 누군가는 그렇죠. 얘기를 했지만 투기 억제가 있고 네. 하나는 공평 과세.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게 여러 연구에도 있는데 실제 종부세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고 해서 이 집값에 영향을 주는 건 굉장히 미미하다. 아, 예, 여러 연구가 이건 이미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종부세율을 내리거나 해서 집값이 잡힐 리도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 때문에 그런 건데 공평과세 아까 전에 방금 뭐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사람들은 종부세 만약에 깎아주면은 야 지금 20억 올랐는데 저기 지금 세금도 안 내? 이 느낌을 먼저 받을 거예요. 처음에 많은 예, 예. 분들이 그러니까 그 네. 문자 폭탄을 지금 보내시는 아. 분들도 지금 이미 박탈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책적으로 최후순위 그리고 이거를 내리거나 올린다고 해서 집값에는 거의 영향 안 줍니다. 거의 안 주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 만약 하더라도 최후순위로 하는 게 뒤로 맞다. 가야 되는데 이걸 너무 빨리 왔다. 이 국회의원들 여기에 지금 종부세 내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럼 당장 야 누가 이득 보려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득 볼 것이다. 지금 종부세 이거 깎아 이 아. 바로 부메랑 돌아옵니다. 제가. 네. 네. 그 김준일 기자 말씀대로 이 종부세 완화 뉴스 들으시고 마음에 상처 입으신 서민분들 꽤 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나도 집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부세 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뭐 넓게 잡아서 20%라고 봤을 때 남은 80%에게도 뭔가 좀 달래줄 만한 대책, 정책 같은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들을 달래줄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대책 있나요?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나왔었던 기조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순간이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굳건히 지켰었던 30대, 40대가 붕괴되기 시작했었던 것이 네.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무주택자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그러니까 2019년 통계청 기준 30%를 넘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050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614만 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 1인 가구 이 614만 명을 위해서 어떤 주택을 공급해 줄 것이냐. 두 번째는 신혼부부 특공인데 특별 공급인데
사실은 자녀가 다자녀 정도, 그러니까 3명 이상 정도가 되지 않으면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청약이나 가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주택 청약을 넣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후순위로 밀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는 당첨권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했을 때 이 사람들만큼은 특별공급 대책을 많이 풀어서 네. 신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무주택자 신혼부부 1인 주거 가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방점을 전 두어야 된다는 것이고,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언론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빚 없이 집 살 수 있어요? 제가 이 통계를 하나만 더 길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19년입니다. 임금 근로자 소득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연령별 자료에 보면 남자는 10대부터 60대까지 가장 평균 소득이 높은 세대가 40대입니다. 평균 소득 금액이 442만 원이고요. 여성은 30대가 가장 높은데 294만 원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합쳐볼게요.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인데 이 700만 원씩 10년씩 모아야 7억입니다. 근데 남자는 40대가 돼야 4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니까 못 산다는 40대 거죠. 이전까지는 월 평균 300만 원도 저금하기 힘든 것이 일반 임금 노동자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빚 내서 집사람이라는 표현 자체를 너무 안 좋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평생 주거할 목적이 있고 한 가구라면은 어느 정도 빚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게 바로 LTV의 문제입니다. 자, 빚을 내지 않고 집을 살 가능성은 없다.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불구하고 없어 보인다. 빚을 내지 마라 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막연히 대책은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을 안 좋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 저도 뭐 야당 빚을- 패널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빚을 어느 정도 정부가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야 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제가 30대 중반이고 36살이거든요. 네. 네. 36살 기준에 맞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 모으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 중심이긴 하지만 서울 중위값이 이미 9억을 넘어간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9억에 준하는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봤을 때 이 부분은 정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결국은 오창희 평론가는 대출 규제도 완화가 좀 돼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네. 정책 민주당 하고 있는 거, 정부 하고 있는 거 뭐. 근데 어떻게 제가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들의 분노보다 집이 없는 사람들의 분노를 먼저 보듬어 줘야 된다. 그리고 저 긴 이야기를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실수요자 대출 궁금해요. 규제 완화입니다. 그냥. 그거네요. 바로. 실제로 수요가 있는 사람들의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돼요. 네. 격이 좀 다르죠, 확실히. 예, 네. 다르네요. 똑같은데 꼭꼭 씹어.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게 1가구 1주택에 한할 때는요. 네.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줘야 돼요. 지금 서울이나 웬만한 수도권은 다 40%밖에 대출 못 받거든요. 근데 이게 뭐 KB 시세 중간값 기준이고 그리고 세금 떼고 하면 실제 집 구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0에서 35%만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10억짜리 집 사는데 뭐 10억이 지방에서는 이제 우아하겠지만 서울에서는 그냥 중간값이 돼버렸거든요. 중간값이죠. 평균값. 예, 예. 그럼 평균의 아파트를 사는데 대출은 한 3억 5천밖에 안 나오는 현실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30대, 40대가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나머지 현금 6, 7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없죠. 예. 이 부동산 옛날 같았으면 차라리 대출을 좀 더 땡겨받아서 이 집을 사고 거기서 결혼해서 애 낳고 할 사람들이 거기서 절망감을 느끼니까 그 유동성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주식으로 가고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 문제인 셈이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1가구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이 집 살 때 대출 규제하는 건 찬성입니다. 오케이. 그건 자기들의 어떤 투자나 투기 목적이 뭐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 있기 때문에 대출 안 해주면 돼요. 진짜 현금으로 자기 돈으로 살 사람만 살아. 그런데 내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려고 하거나 또는 이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입니다. 이 1주택자들에 한해서는 40%로 대출 규제하면 돈 없는 서민이나 중산층들만 집 못 사고 상속 많이 받고 증여 많이 받아서 현금 있는 금수저들만 부동산 소위 말하는 줍줍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격차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고 또 이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제도가 우리 청약 분양에 있는데요. 이게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요. 좀 괜찮은 직장 다니는 맞벌이 부부면 이 소득 기준 충족할 수가 없어요.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네. 특공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청약에 당첨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청약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렇지. 청약가, 분양가를. 그런데 이 분양가를 갚을 수 있는 성실한 능력이 되는 신혼부부들은 특공 소득 기준 충족이 안 돼요.
그 누구를 위한 신혼부부 특공인지가 뭐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태예요. 제가 오해하실까봐 잠깐 덧붙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빚에 대해서 조금 늘려줘야 된다. 실수요자에 대한 얘기를 뭐 100%다 빌려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의 기준으로는 너무 각박하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것 중에 90%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트를 정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금 직장인들, 임금 근로자에 대한 연봉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네. 막연히 다 빚을 내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대학 등록금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네.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을 위한 공약이었을까요? 부모님을 위한 공약이었을까요? 부모님을 둘 다를 위한 공약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요자 20, 30대 신혼부부 얘기하면은 다른 연령대도 집 사고 싶은데 왜 그쪽만 하냐라고 하지만 사실 부모 세대와 맞닿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임금 근로자가 자신의 돈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 부모님의 돈을 부모님이 받아와서 돈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신혼자금 결혼할 때 아들한테 얼마 줬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결국에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 비율을 통해서 LTV는 어느 정도는 조금 완화를 해줘야 완화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네. 싶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대책 반드시 필요하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정책을 잡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출 비율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비율은 좀 완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장 되면서 원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정책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각종 규제를 풀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게 부동산 정책이 좀 안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재건축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보면은 이제 제일 그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을 때가 이명박 정부 때예요. 예, 어찌됐든 오히려 약간 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네. 예,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완만하게 오르다가 후반기에 좀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 보면은 이게 사실 정부와 이게 다 답이 나오거든요. 네. 재건축만 하면은 오릅니다. 재건축만 하면 그게 이제 뉴타운이에요. 서울시장 했을 때 뉴타운인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그렇죠.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외곽에 지어주지 않고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데 많이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싸게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주변의 시세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실 그때 보금자리 주택 지을 때 강남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집값 떨어진다고. 근데 어찌 됐든 집값이 하향 안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대출 얘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지금 막 해줘 버리면은 집값이 너무 높아요. 네.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10억 원씩 가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폭락 수준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하향 안정화가 됐을 때 대출을 풀어줘야지. 지금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 게다가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고 막 고용 안정성이 안 되는데 30년 장기 모기지로 받았다가 이거 못 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이런 당연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일단 끌어내리려면은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를 해야 된다. 아하. 예, 일단 물량으로 곳곳에 서울에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영향을 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재개발은 사람들의 욕망을 사실 충족시키는 거지 집값을 잡는 건 아니에요. 재개발은 예. 정부도 못한 이 집값 잡기 오세훈식의 어떤 정책 1년 만에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1년 만에 집값을 잡는 건 사실 4년 동안 집값으로 완전히 폭등 파트를 벌려놓고 그 책임 1년 만에 오 시장한테 다 지라는 건 쥐라는 건 아니고 자기가 불합리하죠. 부당하죠. 한다니까요. 근데 다만 이 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당위적 차원에서 40년이 지나서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 계속 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집주인들의 당연한 자기 재산권, 네.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마냥 억누른다고 억누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당위의 차원에서 언젠가 정말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온 아파트면 해주긴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패닉 바잉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이 아니면 못 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고점인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사는 거지. 영끌해서 사게 되거든요. 수요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패닉 그런- 바잉을 2달 전에 해서 압니다. 해봤어요? 네, 2달 전에 했잖아요. 서울에. 올랐던가요? 네, 뭐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르고 있지만 패닉방 성공했네요. 그런데 근데 뭐 저는 오르려고 산 건 아니고 아. 그냥 근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든 못 들어갈 것 같다는 네. 절박감이 나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화가 되려면 재건축 재개발 허용해주면 당장 그 단지는 가격이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에도 신축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는구나. 이 사인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구축 아파트는 이제 안 살고 싶어 해요. 네.
화장실 2개 있고 비 올 때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아파트 살고 싶은 게 대단히 나쁜 욕망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서울에 집은 있는데 신축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 지은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이나 또는 이 새로운 부지에서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주택 개발 형식으로 들어서는구나라는 사인을 주면 네. 지금 패닉 바잉에서 영끌하려던 30대나 40대가 꼭 지금이 아니라도 한 5년 뒤라도 또 6년 7년 뒤라도 내가 알맞은 타이밍일 때도 살수 신축이 있구나. 새로 있겠구나. 그러면 이 과열된 열기 집중된 현상이 조금씩 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네. 이 오세훈 시장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신규 주택 36만 가구를 공급해서 네. 집값 안정화를 이끌겠다였습니다.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많은 분들이 가졌었는데 그렇죠. 네. 당선 이후에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였다라고 또 말을 바꾸셨어요. 네. 참 뭐 바꾸시는 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께서 어쨌든 뭐 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오세훈식 정책, 부동산 정책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요? 그래요. 뭐 지금 얘기하긴 네. 했는데 네. 일단 현실적이진 않지 않나요? 네. 솔직히 일단 우리가 말하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웃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 좀 우리가 쉽진 일단 공약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네. 기업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그렇죠. 것처럼. 일부러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괜찮지 않았나요? 이거 좀 고민 오래 너무 했습니다. 좋았어요. 공약 그리고 앞에 이 겸손하다. 36만 가구 공급이 아마 임기 1년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 모든 정책의 베이스가 한 번 더 당선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5년짜리라고 생각하고? 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5년짜리라면 저는 아주 비현실적인 목표는 아니다. 뭐 예를 들면 뭐 2만 호 모자라거나 3만 호 모자랄 수 있겠지만 30만 호 수준의 공급은 5년 내에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박영선 후보 공급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었어요. 네.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오세훈 후보는 이제 민간 개발 위주였다면 박영선 후보는 그 당시에 공공임대 개발 위주였다는 것이지 결국 박영선 후보도 비슷한 수준의 주택 공급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저는 5년 만에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또 재건축 단지 위주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재건축을 허용하다 보면 불가피한 현상인 것이고 보다 장기적으로 시장에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다. 조금씩이라도 신축 청약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사인이 주어지면 5년으로 봤을 때 10년으로 봤을 때 이걸 너무 급등이 아니라 안정적인 우상향 정도로 관리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떨까요? 어때? 국민의힘은 정말 오세훈 시장 정책 좋아합니까? 밀어줄까요? 뭐 지금 입장에서는 문재인 관심 정부 별로 이렇게 같이 하진 않죠. 근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문재인 정부가 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줬으니까 국민이 힘을 실어준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경계하면서 가야 되는 공급 대책에서 똑같다라고 했지만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한강에 보이는 일부 소수 특권층의 철옹성을 만들 수가 있다. 아하.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좀 더 파격적으로 늘린다거나 그 아파트 단지를 굳이 진입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에워싸고 있는 것을 그 입주자들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맞춰 가야 된다는 것을 좀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안전 D등급 등급 축하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아, D등급이니까 재건축 재개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전국 어디보다 가장 열악하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걸 축하하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그러니까 재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걷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아파트가 위험하고 노후화 됐을 때 이런 판단을 내리고 이제 재건축을 좀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한마디만 더 하면 임대 위주도 많이 해야 된다고 두 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노원구에 이제 차량 기지 이전하는 자리에 임대 아파트 짓겠다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노원의 우원식 의원이나 김성환 의원이 네. 다 반대했어요. 거기 주민문화센터 편의시설 지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포 상암 이쪽 부지에 임대 아파트 많이 짓겠다고 하니까 아까 마포 상암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이 의원. 공개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게 자기 지역구 문제가 되면 임대 아파트 짓는 거 다 반대해요. 기존 주민들의 반대가 격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임대 아파트 무조건 뭐 20만 호, 30만 호 짓겠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 지역 정치인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냐? 무조건 이거는 국민의힘이 임대 아파트 싫어서 안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집을 지으려면 기존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사하고 뭐 토지주한테 집 사고 땅 사고 하려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팩트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임대 아파트도 짓고 뭐 같이 지어야 된다고 봐요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36만 호와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그 압구정동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전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이에요. 어. 예, 현대 아파트, 그러네요. 뭐 이렇게 한양 아파트 이렇게 법정동, 압구정동 네. 여기 몇 가구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 1만 가구, 정확하게 예. 1만 가구 많지는 않은 걸 있어요. 알고 있어요. 36만 가구를 짓겠다라는 거는 압구정동 36개를 새로 짓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현실에서 좀 인정을 해. 왜냐하면 서울에 400만 가구 있는데 36만원 거 10분의 1을 새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처음부터 뭐 최대 72만 가구까지 배팅이 들어왔습니다. 선거 막 했을 때. 예. 예, 뭐. 그게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36만 가구 못 지어요. 예. 10만 가구만 지어도 대성공이다. 엄청난 거죠. 대성공이다는 거예요. 기업 앞에 공약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요. 예. 10만 가구만 제대로 잘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가만 예. 보니까 그 압구정동 아파트 그렇게 많은데 1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36만 가구, 뭐 70만 가구 짓는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얘기네요. 예, 공약 앞에 겸손하자라는 말씀을 하면서 청와대 같은 경우도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아킬레스건 같아요. 쉽지 않은 거라고 인식을 할 건데 문제는 이번에 내정된 노영욱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분 기재부 출신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이고 청와대가 이런 사람을 내정한 속내 시그널 뭘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노형욱 내정자를 포함해서 네. 지금 5개 부처 장관 개각 그리고 총리 인선까지 사실은 흔히 말해서 임기 말 마지막 대통령과 임기를 채우는 순장조라는 표현을 쓰죠. 네. 그리고 하나 더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에 그 누구도 장관 또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력 수급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언젠가 국민의힘 측에서 정권을 잡고 인사청문회를 하면은 아마 인사청문회 나서는 사람들은 내 가족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돌아봐야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장관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안전적으로 또는 내부 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명되는 것을 첫 번째 상황으로 저는 상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책의 기조가 정해지면 당정청이 합의하면 아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율하는 역할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산 비전문가라고 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다 실패할 것이다. 선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 봅니다. 기재부 출신입니다. 완전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긴 일단 한데. 청와대에서는 네. 변창흠 장관이 이렇게 빨리 물러나게 될 줄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아주 의외였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언론 보도 보면 4.7 재보궐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이겼다면 변창흠 장관 유임되는 기간을 더 길게 가졌을 거라는 그런 계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크게 지다 보니까 빨리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급한 부분 오창석 평론가 말처럼 반영이 됐을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은 임기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은 이사 공급 대책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새로운 정책 만들어서 뭐 추진하고 발의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변창흠 장관이 만든 이사 공급 대책 이제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큰 틀은 나왔으니까 계획대로 진행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짤 부동산 전문가라기보다는 나와 있는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나 뭐 금융 관련된 것 등을 할 수 있는 기재부 출신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될 게 아까 저희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금융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획재정부 출신 조금 더 나았겠네요. 뭐 금융이나 예산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 인사로 선회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얘기 중에 국토부 쪽이 아닌 기재부 쪽을 한 거는 약간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부분도 맞습니까? 예, 뭐 두 분 말씀하신 게 다 맞고요. 사실 이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장관으로 바뀌면서 이미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조가 그렇죠. 공급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같은 스탠스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변창흠 장관에서 여기 바뀐다고 뭐 노영욱. 새로운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은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 디테일하게 이를테면 세제나 아니면 대출. 뭐 대출 요거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잘할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 기조는 뭐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네, 자 이번 보궐선거 어쩌면 부동산이 좌지우지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동산 정책 과연 종부세 완화 등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또 대출 규제 여러 가지 정책이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는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OBS